안녕하세요. 저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결혼한 지 2년 차가 된 30대 중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에 담아두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누군가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하거나 이별의 아픔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로 아직 이별을 하지 못한 존재가 있습니다. 10년 전 안타깝게도 동생을 떠나보내야 했죠. 이후로도 집안은 동생의 부재를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먼저 보내본 적이 있어 저희 모두에게 슬픔과 아픔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동생의 방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을 정리하지 않는 것이 저희 집의 작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동생을 잃은 후에야 더 잘해주지 못했던 마음의 무거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희귀한 혈액형인 RH-A0-5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을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역시 무정한지라요. 비 오는 길을 달리던 차에 치인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혈액이 필요했지만 얻을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가족 중에 혹시라도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운이 없게도 제 동생만이 RH 음성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손도 쓸 수 없이 동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동생을 보내고 나서 가족들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아이들도 같은 운명을 겪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른다며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 노력하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동생과 같은 혈액형은 아니지만 드물게 가지고 있는 혈액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가족들이 혈액을 기증하러 가고 이로 인해 기증과 수혈에 대한 이해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동생을 잃은 후 저는 간호학을 전공하게 되었는데 동생의 죽음이 제게 이 진로를 선택하게 한 계기였습니다. 의외로 학교 생활 동안 학업에만 전념하고 연애나 소개팅은 하지 않았는데 학업에 집중하여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교에서는 저를 좋아해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물리치료학과 출신이었습니다. 한 살 많은 선배와 우연히 교양 수업을 같이 듣게 된 그날부터 호감을 표현했어요. 그러나 저에게 연애는 사치이며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서 선배가 얼마나 좋아한다 해도 계속 거절해야 했어요. 결국 선배는 제 거절에 포기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동기들과 선후배들에게 악플을 들으며 공부에만 몰두했고 그것이 대학 시절 추억이 되었어요. 공부만 한 것으로 대학 시절 후에는 없었어요. 장학생으로 지내면서 이름 있는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고 힘들었어요. 하루에 몇 번이고 체력적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동생을 떠낸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병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매일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간호사들은 집으로 갈 때 힘들다는 소리를 잘 하지 않았어요. 특히 아프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친정아빠는 아프다는 말을 민감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몸이 아픈 날도 감추는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은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다양한 핑계를 대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입원해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간호사가 되기 전에 취업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르는 번호라서 그것이 합격 전화일지도 모른다 싶어서 핸드폰을 항상 쥐고 있었는데 그 전화는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겠다는 고디였습니다. 동생을 잃은 이후에 특별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따라서 조혈모 세포 기증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걱정되면서 등록을 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전화가 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받은 후에는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기증하기로 결심했고 정보를 등록했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 아버지는 제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기증센터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 조혈모 세포 기증은 가족과 일치하는 경우가 없으면 기증자를 찾기 때문에 아버지의 반응을 걱정하면서도 누구보다도 애타게 그 심정을 아는 대로 더는 망설이지 않고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기증 절차와 대기하게 된 거예요. 동생이 교통사고로 저를 포함한 가족이 혈액을 기증하지 못하여 고민이 많았어요.
결정해서 엄마에게 말했는데 엄마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아빠를 걱정하게 되었지만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든 비밀로 유지해야 해서 염려했어요. 결국 모녀끼리 여행 간다고 속이기로 했어요. 아빠로부터 동의를 받고 무사히 기증을 마쳤어요. 그러나 예상보다 고통이 많았지만 엄마와부터 서로 의지하여 이겨냈어요. 집으로 돌아와 결정에 대해 얘기할 때 아빠도 이해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여행을 간다고 믿고 있었는데 선물을 하나도 사오지 않았다고 툴툴대는 걸 포기하기 어려웠지만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 후 제가 무사히 취직을 하게 되었고 3년 후에 예전에 좋아했던 선배를 다시 만났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선배가 계속해서 저의 소식을 살피다가 결국 이 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제 때문이라고 했어요. 선배가 저를 쳐다보는 해바라기처럼 부드럽고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결심하여 결혼했고 평생 함께 사는 걸로 결심해 평소에 남편은 항상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어요. 저희의 관계를 보고 천사처럼 말하는 이유들도 있었어요. 남편은 저처럼 노력하는 사람으로 헌신했던 것을 보면서 함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프로포즈를 할 때 갑작스럽게 말하고 싶은 게 있었다고 했어요. 분위기가 자꾸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유진아,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지만 결혼을 앞둔 사람이니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나는 외동이 아니고 동생이 한 명 있다. 응. 무슨 소리야? 당신은 외동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만나면서 항상 외동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외동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장난이겠지? 처음에는 남편이 장난기가 많다 보니 거짓말을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날 남편은 굉장히 진지했고 표정에서 단호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장난이 아니야. 내가 왜 너한테 그런 거? 진짜로 동생이 한 명 있다. 8살 차이고 지금은 외국에서 혼자 살고 있어 동생이 있다는 것을 숨길 이유가 없어 보여서 말했는데 이유가 있으면 결혼 전에 숨겨야 할까 고민했어요. 남편의 말을 들을수록 동생이 오랜 시간을 혼자 외국에서 지내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혹시 사고를 당해 있는 건 아닐까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왜 동생의 존재를 숨겼을까 고민했지만 예상과 달리 남편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내 동생은 오랜 기간 백혈병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백혈병을 발견했고 그 후 집에서 쉬던 시간보다 병원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어요. 지금은 병세가 심해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동생이 회복한 후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다며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백혈병에서 회복되어 다행이에요. 하지만 왜 이제까지 동생을 숨기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새엄마 때문에 동생이 한국으로 올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새엄마는 자식을 키우기 힘들어서 남의 자식인 동생이 백혈병으로 힘들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아버지는 새엄마가 동생을 대하는 것을 걱정했어요. 게다가 새엄마는 돈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성격이라 동생의 치료비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해 걱정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동생의 존재를 숨기기로 결심했어요. 그 덕분에 나는 외동으로 자랐죠.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숨겨야 했고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죠? 아버지는 제가 더 힘들었을 겁니다. 동생의 존재도 숨겨야 했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이 살아있는 것처럼 방을 그대로 놓아둔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미뤄둔 방 때문에 저는 집에 남편을 소개하지 못했고 그 또한 남편이 이해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야 진실을 알았죠.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모두 정리해버린 거예요. 나는 동생의 모습, 기억까지 모두 청소해 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유를 모른 채 나를 이해해줘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 이후부터 우리 가족은 더 가까워졌고 남편과 나의 인연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남편이 참여한 가족의 역사에 대해
서로 여러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함께 이루어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함께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순간이었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함께 힘들고 좋은 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연, 우정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요. 방에 들어가 한참 앉아 있다가 나오기 시작했어. 주인이 없는 방인데 그래도 들어가니까 힘이 된다. 그리고 그 방을 나오면서 동생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만약 그 방이 사라진다면 다들 힘들어할 것 같아요. 정리를 못한 채 살아간 채일 거예요. 그래도 친척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그 방을 그대로 두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럼 우리 가족이 이상한가 봐요. 제 사상을 차려놓지 않은데 왜 그 방을 그대로 존재시키나요? 떠난 동생의 방을 치워야 한다며 제 동생을 놓아줘야 한다며 유품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대로 두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가족은 아직도 동생의 방을 그대로 두고 있고 부모님께서는 제가 연애할 때 집에 초대할 수 없게 한 일에 대해 계속 미안해 하십니다. 저도 연애할 때 집을 초대할 수 없었던 일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죠. 그래서 결국엔 제 편지에 대한 내용을 꺼내는 순간 우리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남편도 놀라서 들으셨지만 그날 우리 둘은 마음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이제 제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결혼 준비를 진행하는 중에 의외의 위기가 발생했죠. 사실 우리 둘은 인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건너뛰고 바로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도 허락하신 일이었고 이왕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빠르게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을 상견례 때 처음 뵙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도치 않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만나게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는 게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었기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어서 긴장한 채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왔고 저를 보자마자 앞에서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대기업의 면접과 같았어요. 결혼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로 다가와서 정말 당황했어요. 결혼은 너희 둘이 좋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도 알겠지만 결혼은 양가 모두의 문제니까. 부모님 것까지 아끼고 모아놓은 결혼 자산은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이 보충해준다고 했어요. 골프 같은 취미는 없다고 했어요. 운동을 겸해 테니스를 배우고 있어요. 또 부모님의 제사에 대해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친정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에요. 그래도 부모님은 재산 대충은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따로 물어보기는 어려워요.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피부과나 내의원 같은 곳에 다녀요. 저는 내일 간호사로 일하기 때문에 피부과에는 못 가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도 피부 관리를 해야 한대요. 아픈 곳은 없지요? 다른 곳은 괜찮아요. 어머니, 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젊은 사람인데 괜찮아요. 우리 집 돈이 빠져나갈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 쓸 만큼 큰 병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관리하면 괜찮을 거예요. 처음에는 간담회 같은 장소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혼 이야기는 몰라도 돈에 대한 이야기는 혼란스러웠어요. 부모님의 인성을 고려하면 결혼이 맞는 선택인지 확신이 없어졌어요. 남편이 동생을 숨겨왔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일부터 직업까지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혼 전에 안 했던 일을 할까봐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평범한 식사 자리였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를 만난 후에는 마음이 착해졌어요. 식사 자리에서는 시어머니가 질문하셔서 어쩔 수 없이 대답했는데 나중에 곱씹어보니 조금 후회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돈으로 쟤를 휘둘러도 남편 곁에 머물 것 같았고
그 생각에 결혼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를 피할 수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위해 결혼을 하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시어머니와 만나보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놓칠까봐 고민이 많이 되네요. 들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새 어머니와는 거의 내외하는 지내는 것 같아서 자주 만날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정말 마음이 반반으로 낙이 이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병원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손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가봤는데 노신사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이라 같이 일하는 간호사가 사람을 착각하고 잘못 연락을 했나 보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확인 전화를 해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신사가 저를 발견하고 앞으로 다가오더니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이미숙 씨 맞죠? 아이,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이차 내 소개를 안 했네요. 시어머니가 돈으로 쟤를 휘둘러도 남편 곁에 머물 것 같았고 그 생각에 결혼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를 피할 수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위해 결혼을 하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시어머니와 만나보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놓칠까봐 고민이 많이 되네요. 저는 미숙 씨랑 같은 고향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고마운 일이 있어서 그동안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아서 못하다가 우연히 따닥한 분이 일하시는 병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어요. 제게 꽃과 홍삼이라면서 쇼핑백을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딸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홍삼과 꽃 선물을 챙겨주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 일을 했길래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선물을 준비했는지 궁금해졌어요. 주는 건지 꽃과 홍삼을 받고도 의심이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러시죠. 그런데 고향 분이시라면서 엄마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전달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저에게 찾아오신 건가요? 그게 미숙 씨랑은 연락이 끊어져서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엄마에게 선물을 전달해 드리면 분명히 감사 인사하겠다고 하실 것 같은데 전화번호 하나만 남겨주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고마웠던 일이 생각나 잠깐 들은 거니 엄마에게 고마워했던 사람이 와서 선물만 전해주고 갔다고 그렇게 전달만 해주세요. 어떻게 그래요? 전화번호 남기시는 게 어려우시면 제가 엄마 모시고 한번 찾아뵐게요. 정말로 그럴 필요 없어요. 아이 참, 듣기로는 곧 결혼한다고 하던데 진심으로 축하해요. 내가 결혼하는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우연히 미숙 씨 그 보다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그리고 많이 바쁠 텐데. 내가 시간 빼둬서 미안해요. 나는 줄 것도 다 줬고 하고 싶은 말도 다 했으니 먼저 가볼게요. 노신사는 전화나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하는 듯한 느낌이 강했어요. 분명히 이런 걸 덜컥 받아가면 엄마도 이것저것 따져 물을 텐데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본인은 엄마와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게다가 곧 제가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수상하고요.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진 후 나는 노신사에게 자세히 물어봤다. 어머니에게 퇴근 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면 어머니에 대한 혼동이 커지기 시작했다. 또한 홍삼 상자 안에 의문의 카드키가 들어있다는 사실에 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카드키가 있으니 곧 연락을 받을 것이라며 그대로 둘 것을 제안했다. 그리하여 상견례 날이 다가온 전날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함께 식사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남편과 나는 다른 상견례 장소를 찾아보고 있었다. 예약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그녀는 시댁에서 회식을 제안하여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들려왔다. 곁에 있던 남편도 전화가 들리는 내용에 놀랐어요. 어머니께서 이런 제안을 하실 줄은 몰랐었고
오래 살고 보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고 상견 장소를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마음 편하게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 기다렸던 상촌날에 부모님과 함께 시댁에 갔어요. 처음 가는 시댁이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 부모님은 집이 으리으리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집에 들어가면서도 사돈의 집이 이렇게 괜찮은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께서 집이 크고 예쁘다며 귀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실내와 외부 정원, 경비원까지 모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우리와 가족과의 수준 차이를 느끼게 만드는 말투였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시댁을 칭찬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당시 퇴근 후지만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어서 어머니의 이야기에 부모님은 당황했지만 웃으려고 노력하셨어요. 중요한 자리라서 입으로는 듣고 흘려들으면서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겨 부엌으로 안내를 받았을 때 식탁에는 물만 한 잔 올려져 있었어요. 있는 이야기입니다. 순간 저는 당황했지만 평소 요리를 안 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자리인데 이렇게 대접받을까 싶었지만 차분히 기다려보았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집에 벨이 울렸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당연히 시아버지인 남편이 도착했다고 생각했지만 방문한 사람은 짜장면 배달 기사였어요. 저도 부모님도 황당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짜장면과 탕수육을 하나씩 놓으셨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 어이없어하며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어머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어머니는 답했어요. 무슨 상황이겠어? 짜장면 배달 왔지? 그러면요, 어머니 아까 집에 요리 전담하는 아주머니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상견례 자리인데 우리 부모님 앞에 짜장면을 내놓으려는 게 아니죠. 어머니는 설명했어요. 사돈이 화나셨다면 죄송해하지만 사실 우리 집에는 요리 전문가가 있지만 그냥 퇴근시켜버렸어요. 그쪽 집부터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시켰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짜장면을 먹어본 적 있어요? 결혼에 대한 마음이 오락가락한 상황이었지만 이런 대우는 정말 안 넘깁니다. 부모님에게 하려니 허락이 안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나 때문에 괴롭게 참고 있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결혼이든 뭐든 모르게 되어서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화를 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어떤 수준인가요? 어머니가 말한 가볍게 한 얘기인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집에서 소리치고 싶어 참아낼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우리 부모님 앞에서 사과해 주세요. 좀 봐, 내가 뭘 잘못했기에 사과를 해야 하냐고. 물만 준 것도 아니고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주문해 줬어요. 이런 사람에게 소리치는 게 어딨어? 가정 어머니는 난리를 치는 나를 보고 당황했고 나는 어머니의 말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나에게 선물을 준 분과 남편이 함께 나타났어요. 노인분이 부엌 밖에서 우리 대화를 들었는지 어머니를 노려보더니 나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머니 앞에서 큰절을 하면서 감사한 인연을 또 이어나간다며 울먹였고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한 채 오래 울었어요. 당연히 모르는 상황에 나와 부모님은 당황스러웠죠. 노인은 전에 고향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당황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남편이 도와서 노신사가 일어섰고 그리고 곧 엄마에게 다가가서 두 손을 잡으면서 우리 아들이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웠고 노신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라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딸이 사람이 되어 선물을 주신 적도 있었고 오늘도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스러워 하셨죠. 사실은 제가 골수기 증자입니다. 저희 가족의 목숨을 구한 공수 덕분에 아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결심으로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이 기증을 해주기 전에는
아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 상황을 해드린 장면이 있었어요. 아하, 그런 중 우연히 골수가 다른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매일 기증 결심을 짓도록 기도했어요. 다행히도 사돈이 열심히 해주셔서 지금 아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건강해졌다는 것 정말 다행이에요. 아, 그런데 딸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기증자와 수혜자는 서로를 알 수 없다고 하던데 기증자로서 어떡할지 궁금해요. 사실 기증자 정보가 궁금했는데 기증 직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찾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기증자의 은혜를 갖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후 동료 의사를 통해 친절히 부탁해서 찾게 됐어요. 그랬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이렇게 잘 자란 것에 대해 며느리로 케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유진이가 며느리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거실로 나와보라고 하셨는데 커튼을 들쳐 보이면서 건너편 저택을 가리키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시아버지께서 부모님과 제가 살 집을 마련해 두었던 거였어요. 그 집 열쇠가 홍삼 안에 있던 게 그 집 열쇠였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본인 언니도 창문으로 집을 보면서 우리 집보다 크단 엄지를 가리키면서 미친다며 놀랐어요. 그런 강렬한 상황일 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냥 우리 가족을 보며 느꼈어요. 아마 내가 아들을 살려준 빛에 대한 보상인 것 같아 보였죠. 남편도 시어머니를 보며 앞으로 잘 행동할 것을 약속하면서 내게 대상을 보여줬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보다 더 큰 집을 준다면 어떻게 할 거냐며 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변호사를 부르고 시어머니 앞에서 이혼을 선언했어요. 계약 위반이라며 무슨 말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없어. 이건 우리 가족이야. 너는 너무한 짓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난립을 가열어도 남편은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계약 조항에는 본인 가족이 둘 사이를 반대하면 언제든 갈라서 있다는 조항이 있었대요. 그래서 피어머니가 무리한 행동을 해서 이혼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이혼하지 않겠다며 충고했고 웃기는 행동을 계속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 지금도 참아야 했어요. 그럼 계약서에 조항을 넣어 놓았잖아. 변호사가 소송할 때 도와달라고 하지? 변호사는 이 상황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너한테 불리한 조항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속이려고 하고 있어? 아무리 그러해도 소용없어. 계약서가 계약서니까. 너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 사람도 둘 다 있었다는 걸 감당 없이 속이고 왔어. 불리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언급해. 그때 너도 조건을 걸어서 도장 찍은 거잖아.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조건 걸어봐. 그때 도장 찍은 걸로 만족하지 않아. 아들을 속인 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해. 변호사의 반박에 억울하다고 우기는 동안 이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다물어야 했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쫓겨나게 됐어. 집이 다시 조용해지면서 새 집으로 이사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텐데. 그러나 부모님은 선물을 받을 만큼 큰 일도 안 했고 동생 방 치우고 이사가 불가능하다고 거절을 했어. 그래서 시아버지는 동생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라고 이사 준비를 하기로 했어.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제안을 하셨다. 그 말에 우리 부모님도 수락을 하셨고 시댁은 눈물 바다가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요즘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건너편 방에는 동생이 있고 제 곁엔 남편이 있고 위층에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혼자 계시지만 가까이 살다 보니 자주 찾아뵐 수도 있고 집에 들어오셨는지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무래도 조만간 도련님이 공부를 마치고 시댁으로 들어와 살 예정이라서 조금 더 머물러 있으면 시댁에서 웃음이 많은 날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다만 최근 잔소리가 늘어나서 잔소리가 많은 며느리가 되는 건 걱정이에요.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신데 다른 것들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잘 맞춰주셔서 다투기도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번 일로 좋은 일이 언제나 돌아온다는 말을 더 믿게 되었고, 요즘엔 가족 모두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가족이 서로 끈끈한 관계로 유지되어 행복하길 바라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커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가 많은 과부로 남편도 자식도 없이 홀로 사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떠났고 저에게는 목숨 같은 소중한 딸이 있었지만 몇 년 전까지만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사실 친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고민이 많았던 우리 부부에게 어느 날 문 앞에 아기를 두고 떠나간 사람이 있었고 그때부터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때 30년 전엔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바구니 안에 아이가 있었고 그때 어릴 적 성별과 생년월일이 적힌 쪽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남편은 반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어떻게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느냐며 책임질 수 없는데 우리 부부에게 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살아보고 싶고 아기가 너무 불쌍해서 남편을 설득했고 결국 우리가 고집을 피워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자라기까지 입양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딸이 부모가 양부모라는 것을 알지 않도록 했습니다. 때로는 딸이 그것을 깨달을 수 없도록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딸이었어요. 저희는 딸을 열심히 키웠죠. 그 덕분인지 딸은 착한 딸로 자라났어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속을 속이기 시작하는데 딸은 항상 예쁜 딸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저희 가족의 행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딸은 중학교 3학년 때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치료비가 많이 들고 가난해진 저희 가족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지켜냈어요. 그녀는 미래의 의사가 되어 아빠를 치료할 것을 다짐했어요. 그렇게 아빠의 치료를 기다리며 딸은 특별한 꿈을 키웠어요. 딸은 아빠를 위해 희망을 안겨주었고 아빠는 딸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결국 아빠는 딸의 의지 덕분에 더 오래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기적이 혹시 일어날까 기대했어요. 생겼지만 현실은 가혹해. 남편은 결국 딸이 3살이 되던 해 하늘나라로 떠났다. 물론 그렇게 버팀은 기적이었겠지만 딸은 아빠를 잃은 충격으로 항상 1등, 2등을 다투던 성적도 한순간에 떨어졌다. 아빠가 사라진 만큼 당연히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을 테고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수능 성적으론 의대에 들어갈 수 없었다. 수능을 치르고 온 날 그녀는 서러운 감정을 드러내며 저도 마음이 찢겨졌다. 하늘나라로 떠난 남편을 원망했지만 그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저앉을 순 없다는 깨달음이 들었다. 딸에게 의대는 한 번에 간다고 믿어도 되는지 물었고 재수로 다시 도전해보라고 했다. 그녀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자 결국 재수에 동의했다. 아빠도 없고 어머니만 있을 뿐인 그 상황에서 딸은 어떻게 해낼지 모르겠다. 힘들더라도 다른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크게 자라난 건지 대단해요. 본인의 꿈이 깨진 것에 마음이 아플 텐데 엄마는 딸이 울고 걱정하는 것을 봐서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괜찮아 라고 말해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엄마로서의 책임감이 커졌어요. 딸의 꿈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 걸 깨닫고 다시 도전해보자고 다짐했어요. 결국 딸은 내 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재수 생활을 선택했고 서울로 올라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는 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밤낮으로 일을 했지만 그것이 딸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견뎌냈어요. 딸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공부 시간이 더 필요할까 걱정도 했고 수능이 가까워지는 것을 빨리 느낄 정도였어요.
수능이 끝나고 딸이 의대에 진학하게 된 소식을 듣고 정말 기념적인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도움이나 우리의 노력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딸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방의 의대라도 상관없이 딸이 꿈을 이룬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네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딸이 한 가지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1년 동안 재수할 때 서로 떨어져 지냈고 딸이 다른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다시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재수는 끝났지만 의대는 다시 대학에 진학해야 했고 그에 따라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던지 딸이 알바를 해서 도와달라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일해야 했기 때문에 바쁘게 지내면서도 딸이 사는 곳을 자주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딸도 의대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 집에 잘 오지 못했습니다. 딸은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며 미친 듯이 노력했지만 우리는 서로 문자 메시지나 전화 한 통으로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 불행한 상황에 처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딸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듣고 걱정되었습니다. 안녕, 딸아. 오늘 잘 지냈어? 엄마가 있어 내 따뜻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기쁩니다. 아래에는 한국어 번역이 있습니다. 내 딸의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울고 있나 봐. 무슨 일이야? 엄마야, 어떡하지? 왜 그래? 어떻게 된 거니? 사고. 어디야? 엄마가 바로 갈게. 나 엄마야? 딸 맞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20년이 넘게 딸을 키운 뒤 그녀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딸을 입양한 후 그녀가 모를 때까지 그런 사실을 숨겨왔기 때문이죠.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당황했어요. 조금 후에는 숨을 조금 돌리고 차분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 생각했죠. 친엄마가 찾아온 것은 정말 뜻밖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꿈인 것 같았습니다. 생모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어떻게도 말이 안 되었죠. 그런데 생모는 어떻게 우리 딸을 찾아왔는지 궁금합니다. 사기꾼이 아닌가 의심도 들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 처한 아이를 어떻게 챙기려는 건가 싶었어요. 한번 심호흡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제 딸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한 상태인데 생모가 어떻게 알아내고 찾아왔을까요? 이 모든 것은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생모가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은 우리 딸의 엄마는 나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던 믿지 말아요. 어린 여자가 혼자여서 사기꾼이 붙어온 거예요. 엄마를 믿지 마세요. 우리 딸,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믿기지 않으면 친자 확인해 보세요. 그런 확인을 해보라고 말했지만 제 아버지도 아셨어요. 주은의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설령 생모가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제 남편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친자 확인해보자고 나오는 사람이 우리 남편도 알고 있다고 하니 생모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엄마를 찾아갈지 말라고 했고 마음대로 키웠다고 남한 거라고 고소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가 웃는데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그 아줌마 진짜 엄마라면 고소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어쩌면 당신은 돈 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엄마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제대로 끝맺어야 할 것인지 또는 계속해서 친딸이라고 주장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또 생각해봐도 정말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어서요. 딸이 내가 진짜 어머니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넌 내 딸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결정이겠죠. 만약 남편이 있었다면 함께 상황을 짚어가며 결정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저 딸이 현 상황에서 덜 상처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어찌되었든 어떤 경우에도 최대한의 지지와 이해를 받아야 한다고 느꼈죠. 그래서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서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현재 시험 기간이라고 하며 만나기를 꺼렸고 더 나아가 3천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진실이든 아니든 지금 당장 3천만 원을 주기에는 망설이게 되었죠. 나 또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리고 싶었지만 너무나 애매모호한 상황에 마주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문제에 시달리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는 딸이 그렇게 말하자 자신도 더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딸을 찾으러 가도 만약 딸을 찾아온 여자가 정말 생모가 맞다면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딸의 중요한 시험 기간이어서 그 기간에 딸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손해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고3 때 아빠가 사망하여 수능을 망치기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구하기 위해 아는 사람들을 모두 동원하여 돈을 빌리기로 했어요. 저는 회사 사장님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는 것은 쉽지 않았고 일한 곳이었던 회사 사장님은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셨고 몇몇은 조금씩이라도 돈을 빌려주어서 3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바로 딸에게 보냈죠. 그리고 일주일 후 연락이 없던 딸이 다시 연락을 해와서 엄마, 돈 받았어 라고 말했어요. 이야기가 일어난 상황에서의 대화입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 마음에 있는 부분이 두드러집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감정적인 측면과 함께 결론이 나왔습니다. 미련이 있는 모습과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대립이 느껴집니다. 그 여자를 보고 사실이 무엇인지 정도는 깨닫고 있었겠죠. 똑똑한 아이. 그래서 딸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에 대해 용서를 빌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순간 그래,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딸이든 아니든 저와 딸의 관계는 20년간 함께 살아온 모녀 시간이었으나 오히려 딸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딸 역시 제가 친엄마든 아니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를 엄마로서 인정해줬으니까요. 그래,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앞으로도 잘 알게. 아니야 엄마. 엄마는 나한테 충분히 잘해줬고 오히려 내가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잘해줄 거니까 엄마는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 약속해. 응, 알았어. 우리 딸 엄마가 약속할게. 그런데 이번에 성적이 조금 떨어졌어. 아무래도 이번 일로 신경이 조금 쓰이긴 해서 엄마가 열심히 학비며 생활비며 보내주는데 미안해. 자금 받아야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우리 딸이 건강하기만 하면 돼. 성적이며 장학금이 아무 상관없어. 그런 걱정은 하지 마. 고마워. 어쨌든 그래도 당분간은 공부에 매진해야 될 것 같아. 조금 연락이 줄어들어도 서운해하면 안 된다.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 알았지? 밥은 꼭 잘 챙겨 먹고 건강해지면서까지 공부하면 안 돼. 그리고 일주일 후 연락이 없던 딸이 다시 연락을 해와서 엄마, 돈 받았어 라고 말했어요. 이야기가 일어난 상황에서의 대화입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 마음에 있는 부분이 두드러집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감정적인 측면과 함께 결론이 나왔습니다. 미련이 있는 모습과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대립이 느껴집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기 제 집인데. 겁이 많은 저는 몸을 굳혔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요? 내 머릿속에는 다양한 생각이 떠올랐지만 대답하기 전에 우선 상황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녀가 제 딸의 생모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한숨 내쉬며 집 안으로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녀는 자신의 이유를 차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우리 가족에 대한 알 수 없는 비밀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혹시 나와 딸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그녀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떠날 준비를 하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뭔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어떻게든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고 없어졌습니다. 온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와 함께했던 것을 가슴 깊이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타나도 다시는 절망 속에 빠지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내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혹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 날씨도 흐린 물론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 더 자신감이 듭니다. 방황하던 걱정과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고 마음은 편안해진다. 함께 했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전에 나설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피하려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그렇긴 한데 누구세요? 처음 보는 거군요.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나를 알아보신 건가요? 아이, 누구신지요? 갑작스럽게 말하면 놀라실지 모르지만 나는 수진이에요. 생모 있어요. 몇 달 전 나의 딸을 괴롭힌 그 생모. 20년 전 현실에 대한 책임 없이 애를 버린 그녀. 지금 와서 딸이 의대에 입학하자 나타난 뻔뻔한 존재. 3천만 원을 받고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녀가 왜 지금 나를 괴롭히러 오는 건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이제 너는 끝이야. 이렇게 날 찾아와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야? 그건 안 돼. 그만하세요. 왜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지? 너 내게서 또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건가? 잘못 걸린 거야? 지금 나 죽고 너 살자. 아프다고. 3천만 원이라니 어떤 소린 하는 거야? 그만해. 그만하세요. 그 누님이 완강히 저항했지만 들깨겨나 난리를 쳤다. 결국 머리털을 다 뜯어내고야 저를 놓아줬어. 있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죠? 지금 왜 그런 말을 논박하고 있어? 얼마 전에 내가 그렇게 어렵게 한다는 거를 아느냐?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내가 그렇게 말을 정당화하고 있다니 창담으로 찾아왔는데 어째서 저렇게 말하는 거지? 수진이가 너를 협박하는 창아 어떻게 그렇게 고집불통할 수가 있을까? 우리 아이가 너를 찾아와서 협박인가? 대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수진이가 협박인가? 그런데 내 착한 딸이 누군가를 협박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되었어. 왜냐면 우리 딸은 어떤 이유로 협박하겠어? 이 나쁜 것이 또 내 앞에 나타나 또 어떤 속임을 하려는 건가? 어떤 이야긴 모르지만 듣기 싫었지만 날씨가 흐려지니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 미용한 것이 아프기 때문인지 털이 뽑혀 있어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집 안으로 갔어. 외모를 보고 조금 부끄러웠어. 그때까지 생년월일 이름 성별이 적힌 메모와 함께였지. 그 정말로 무섭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찾았어? 그 이후로 수진이와 내 행방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아직이야. 그때는 왜 갓 태어난 아이를 놓고서 이제 와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거야? 저는 행패 부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이를 놓고 간 것이 아니라 단지 돌려준 것뿐이에요. 돌려줬다고 그 아이는 성훈 씨의 아이니까요. 당신의 남편은 아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 딸이 제 남편의 친딸이다. 저는 그 소리가 참 이상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제 집 앞에 버려진 아기가 어떻게 제 남편의 친딸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아기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 아이는 성훈 씨와 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니까요. 뭐라고요? 이제서야 새삼스럽게 사과하는 건 죄송하지만
저와 성 씨는 그때 육체 관계였어요. 직장 상사분이 아니라 저를 잘 챙겨주시다 보니 어느덧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어찌할 수 없었단 듯이 말하네요. 의지와는 상관없었어요. 금원이 이렇게 말하지 마요. 불륜을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의지는 맞아요. 하지만 아기를 가질 생각까지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아기가 생겨버렸고 성우 씨가 아기를 없애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는 아기가 없는데 살만한 여기 폐가 생략 비리면서 그냥 가져와 놓으면 자기가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하는 건 웃겨요. 제 남편은요. 그때 입양을 거절한 것은 오히려 나가 설득해서 겨우 인양을 받았습니다. 그런 당신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오히려 남편이 아기를 입양하지 않으려고 하면 당신이 아기를 더 불쌍히 여겨서 더 입양하려고 고집 부릴 테니까요. 내가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성은 씨와 나눈 편지들을 가져오면 믿으시겠어요? 함께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 편지들 안에는 아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당신은 아기를 내 손에 키우는 것에 대해 괜찮았나요? 그 당시 전 어렵고 혼자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전 성은 씨와 결혼할 생각까지 없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그 여자의 얼굴을 내리쳤어요. 제 얼굴에 손을 댈 만큼 화가 났겠죠.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수진이 생모가 아니라고 외치며 죽은 남편과의 불륜을 저지른다고 말하지 않나요? 알고 있었지만 왜 그리 뻔뻔하게 찾아오는 거야? 왜 수진이 생모라는 것도 모자라서 저 세상 것도 아닌 못난 남편과 불륜 사실로 내 속을 더 거리고 싶었어. 남편도 죽었는데 왜 지금까지 일이 찾아와서 깽판을 치는 거야? 저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지금은 남편과 아이가 있단 거 알아요. 말이에요. 그런데 수진이를 찾아왔어요. 협박을 한 거예요. 진짜 몹쓸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러지요? 계속 영문 모를 소리를 하시는지요? 협박을 하다니 누굴 협박하는 거예요? 수진이가 그래요. 너야 뭐라는 소리예요? 수진이가 찾아와서 우리 가족들에게 사실을 밝혀달라고 협박을 했다고요. 좀 막아주세요. 제발. 왜 수진이를 먼저 찾았는지 몰라도 제게 따로 남편과 자식이 있는데요. 성우 씨가 살아있을 땐 그 사람에게 가끔씩 연락을 했었어요. 한참 옛날 일이네요. 그 여자의 말에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른데 이 여자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내 남편이 그렇게 삐딱한 여자와 불륜을 하지 않아요. 불륜을 하다니 거짓이에요. 생각하며 여자의 말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제 딸이 보낸 문자들을 증거로 보여줬어요. 내가 알더라도서는 내용이에요. 제 딸이 아니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말투와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프로필 사진은 제 딸이 해서 번호도 제 딸의 것이 음지 없는 제 딸이었어요. 놀랍고 아프게 놀라 처리와 쓰러질 부심딸이 그치지 않게 아니게 이제 기우로였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부축하며 쓰러질 걸 왜 받아줬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수진이 생모가 아니라고 외치며 죽은 남편과의 불륜을 저지른다고 말하지 않나요? 알고 있었지만 왜 그리 뻔뻔하게 찾아오는 거야? 왜 수진이 생모라는 것도 모자라서 저 세상 것도 아닌 못난 남편과 불륜 사실로 내 속을 더 거리고 싶었어. 남편도 죽었는데 왜 지금까지 일이 찾아와서 깽판을 치는 거야? 저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지금은 남편과 아이가 있단 거 알아요. 그만해. 나 연기 중이니까.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즉시 딸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다니는 학과로 가서 딸을 찾았어요. 지나다니는 학생들에게 계속 물어봤고 학과 사무실로 가서도 딸이 지금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누군지 모른대요. 성이 다른 수진이는 알았다고 하지만 제 딸은 모른대요. 학과 사무실에서는 제 딸의 정보가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등록금을 보냈고 시험도 여러 차례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난리를 치자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나왔어요. 집도 거짓, 학교 다니는 것도 거짓, 제 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망연자실하며 딸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공부하느라 바빠.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 나 바빠서 통화할 시간이 없는데, 딸 어디야? 어디야? 학교 도서관에 있어? 야. 아이 아이 어디야? 학교야? 응, 학교냐니. 엄마, 지금 날이 다니는 학교에 와 있는데 달아 사는 집에 날 등록된 게 없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아쉽게도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아씨, 들켰네. 뭐 바쁜 사람이 뭐 갑자기 그런데 내려가고 앉았다. 아줌마, 내 등록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한국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벌러져서 바쁘지 않았어거나 사실이었나 거짓말이었나 딸이 갑자기 왜 그래 엄마에게 엄마. 엄마는 무엇 엄마야 친엄마 다니면서 언제까지 엄마인 줄 알란든 그게 다 얼마 전에 엄마에게 그게 그냥 기분 좋게 하려는 말해준 거지 아중녀야 나는 정말 아중녀를 엄마라 생각할 것이다. 친엄마 아니야 너 그래 뭐 그것은 참 잘한다고 해도 미생물 이야기 뭐야 미생모가 이번에 나를 찾아왔어. 그러나 뭐라고 했는지 아무리 그 여자가 찾아갔다고 아씨 그러네 그것도 다 들통났네. 설마 그 여자가 한 말이 진실이야. 너가 그 여자를 협박했다는 말 협박 뭐 그 정도는 괜찮잖아. 어차피 그 여자는 나를 버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의 대가는 치러야지. 그 뭐 잘못된 거야. 딸 왜 그래 우리 딸이 이런 아이 아니었잖아. 이러지 말자. 진짜 친엄마 아니면 누가 누구를 지키려는 거야. 막말로 나는 그동안 아중녀에게 엄마 하면서 양보어 터넌가. 얼마나 역겹게 이미지 연기를 했는지 알아. 진짜 서마돈이 뭐라고 나의 실력이 좋은 행운이야 아니면 코를 떨정차게 살았겠죠. 돈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학교 다니다. 거짓말이라니 집도 거짓말이라니 그리고 그때 문희은 파괴줬다는 3천만 원 그건 어디서 썼어. 그거 남자친구 차 사주려고 써서 차 없이 돌아다니니까 불편해하다. 그래서 하나 샀지 뭐 남자친구 어느 남자친구가 차 주고 줬다고 생각해야 아중녀 정말로 수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전한 이야기가 상당히 길고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망연자실하며 딸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공부하느라 바빠.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 나 바빠서 통화할 시간이 없는데, 딸 어디야? 어디야? 학교 도서관에 있어? 야. 아이 아이 어디야? 학교야? 학교냐니. 엄마, 지금 날이 다니는 학교에 와 있는데 달아 사는 집에 날 등록된 게 없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아쉽게도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아씨, 들켰네. 뭐 바쁜 사람이 뭐 갑자기 그런데 내려가고 앉았다. 아줌마, 내 등록금? 이번에는 전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주시겠습니까?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전에 알게 된 셈이에요. 딸이 어릴 적 제가 남편과 얘기하던 것을 엿듣던 모습이었어요.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후 남편과 생모가 연락하던 것을 눈치채고 그 여자를 계속 지켜봤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돈이 필요해진 순간 그 여자에게 그런 행동을 한 셈이더랬죠. 결국 저는 딸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딸과의 관계가 이미 끝나 있었으니까요. 딸은 계속해서 저를 아줌마라 부르며 떠나라는 말을 수십 번이나 해서 딸을 잃었어요. 그 후 삶은 참으로 어렵고 저는 술에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쓰러지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속상하던데요.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울었죠. 그런데 괜찮아요. 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는 혼자 있던 줄 알았는데 민망한 마음에 숨어 지켰다. 그 목소리를 듣자 고개를 든 것이었다. 제 침대에서 멀지 않았던 한 여자. 그 여자의 목소리. 그렇다. 남편의 불륜 상대. 제 딸의 생모. 어머니요. 여기 어떻게 생긴지 알고 있니?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아마 딸에게 먼저 전화를 했던 모양이야. 제 번호를 알려줬나 봐. 들어놓은 얘기다. 알고 있어?
참 나쁜 애야. 나를 그렇게 버리다니 원망스럽겠지만 자신을 소중히 해줬던 엄마까지 내어놓다니. 속도 아프네. 맞아. 울어. 괜찮아. 오히려 속 풀릴 수 있을 거야. 술을 드시는 것보다 나은 길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내 잘못이야. 당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고 딸을 낳았고 당신을 상처 주었어. 모두 내 잘못이야. 채 할 말 없다. 오히려 다행이야. 도와주고 싶은 게 있었어. 대화할 수 없던 건 미안. 받아 그 여자는 열쇠를 건네주었다. 20년 동안의 죄를 치르는데 필요한 금고 열쇠였다. 마음으로 돈을 조금씩 모아왔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돈이 되었어요. 나중에 딸이 커서 이 돈을 모두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전해주게 되었네요.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근사하게 열어보니 거의 1억이 되는 큰 돈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저에겐 큰 돈이었죠. 그 돈으로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사업을 시작한 후 지금은 좋은 결과를 보고 있고 직원들을 고용하며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어요. 비록 가족이 없지만 외롭지 않아요. 남편의 배신과 속임수로 인해 피폐해진 삶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복잡한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나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 것이고 남은 삶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커피앤톡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딸만큼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평범하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며느리도 착하고 지내고 있어요. 딸만큼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랜만에 남편과 오붓하게 보내는 시간이 참 좋았죠. 그런데 남편이 사고를 당해버려서 너무 슬펐어요. 혼자 남겨져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감정이었죠.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의 와이프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하늘나라로 떠나간 남편의 장례식 장면이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형님과 여동생들 덕분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함께할 날들이 더 많을 텐데 너무 아쉬웠지만 혼자서도 살아가야 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생각하며 이제는 혼자서도 강해져야 할 것 같아요.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 형님이 나한테 그러셨는지 실은 형님이 처음 만나게 된 순간부터 나를 공격하려던 사람인 걸 알았어요. 결혼 전 처음 시가 모임에 가서 형님을 만났을 때 형님을 포함한 시가 가족들 모두가 주는 좀처럼 받지 못한 시댁 느낌을 받았죠. 개인적인 것들이나 가족사 집안일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형님만 했어요. 내가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다는 말에 대해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과 얘기 안 통하잖아 라며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형님이 유명한 여대를 나왔다는 것으로 나를 손가락질하는 척 시작했어요. 반말하시기 시작한 건 대학을 안 나왔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였어요. 이후 명절 때에도 항상 나를 하대하며 자신의 몸종 부리는 것처럼 대접했죠. 머리가 비었으면 몸으로라도 떼어야 한다며 자기 일을 다 나에게 맡기곤 했어요. 그때 내가 그 말을 듣기만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손아래 사람이자 학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스스로 나아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딸이 박사 과정까지 이르는 데에는 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녀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지만 어릴 적부터 엄마가 학벌로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학력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폭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님이 제게 많은 괴롭힘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영향이 깊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특히 명절 때 한 번은 출산 후 몸이 탄탄하지 못했을 때 형님이 멍청하게 살이 찌다고 비하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제게 사은 음식 부족한 걸 사오라는 속셈이었습니다. 걸어서 가게에 가라며 차를 타지 말라고 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굳이 걸어가야 규칙적인 운동을 할 것이라는 거라며 겨울날 1시간 거리에 있는 마트까지 걷게 했습니다. 또한 시집살이로 많은 괴로움을 겪었지만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까지 오셔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거야. 형님은 제게 아이고, 왜 이 추운 날 나이 든 남편을 그런 곳에 보냈냐고 하셨어요. 아우 생각이 있어 없어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은 동생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박사가 되어도 괜히 까지려고 남편을 세상에 보낸 것 같아요. 생각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여자가 높은 학벌을 갖더라도 지아비를 세상 가게 만든다고 해도 동생들은 그럴 것 같아요. 아 차라리 생각이 없다면 여자가 높은 학벌을 갖더라도 지아비를 세상에 가게 만들어도 동생들은 또 서방님을 사살할지도 몰라요. 저승사자 같은 게 따로 없어 이런 소리도 나오지요. 완전히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아주 먼저 남편이 사고를 당한 뒤에도 무시하라고 지아비한테 해야 해슈가죠. 그래서 제육을 못해도 제 딸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해요. 평소엔 온순하며 민감했지만 그 순간에는 눈 깜짝의 순간에 무시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다며 후회하는 거야? 남편을 말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내 옆에 있었을 텐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형님님한테 우리 딸한테 유령 같은 소리는 대단히 예스러울 게 아니에요? 당신은 똑똑하셨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럼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 딸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 딸이 형보다 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싸우지 말아요. 너무 화내지 말고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딸이 아니었다면 남편님은 여기서 나가셨을 겁니다. 아니요. 오직 당신만이 슬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고 남편님을 돌려보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찾아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내 형님한테 죄를 짓는 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조카의 학력 때문에 질투하지 않아도 돼요. 모자라서 남편님을 떠나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보다 더 슬픈 사람들이 있답니다. 시어머님도 마찬가지죠. 결론적으로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상황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평화주의자처럼 느껴졌는데 그날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87세의 나이로 연로를 하신 형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 딸과 저에게 신경을 써주셨어요. 내 말이 옳다? 지금 내가 누구 앞에서 입을 놀리냐?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장례식장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너 때문에, 그리고 내 딸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잖아. 엎드려 빌어도 모자랄 판다. 내 덕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 너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 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분노를 터뜨리셨어요. 그래서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이 말려도 정작 그 분위기는 난처해졌어요. 그때 어떤 분이 원만히 해결해 주셔서 난리가 나지 않게 되었지만 당장 그 상황에서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가족들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슬퍼할지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하지만 상황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면 그 분위기의 시작이었던 형님이 평온하게 사라지셨다는 점이었어요. 이후 어머니께 그 사실을 전하고 나면서 제가 조용히 물러나 장례식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돌아서는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 장례식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식장이 방해하다고 말하자 나는 그것을 멈추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지금 전에게 남은 것은 남편의 생명값 하나였어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은 없었지만 공사장에서 받은 위로금과 기타 보험금이 남편의 생명을 대가로 받은 돈이라서 그런지 그 돈을 가지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그 돈을 이용하면 남편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 같아서예요. 여러 달이 지나고 딸과 아들이 나한테는 적은 연금으로 살며 그 돈을 쓰지 않으면 아빠가 슬퍼할 것이라며 설득하고 나서야 겨우 그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살면 남편은 조금이나마 무겁지 않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 돈을 사용하고 나서 풍족하게 산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면서 혼자서 살아야 했어요.
언제 뒷세상으로 가야 할까 생각하면서 쓸데없는 날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아들과 딸이 생명력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슬퍼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옥의 선물에 다시 온 거였을까요? 아들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황혼 육아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제 손으로 손주를 키우고 싶었어요. 손주를 보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서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황혼 육아를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두 개의 일을 함께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맡길 것이 부끄러워하는지 먼저 부탁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자 너무 감사해했습니다. 엄마 역할도 사실 육아직이지 결국 그 기간이 끝나면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고 말했더니 손녀의 유순한 손길에 매일 행복해져서 삶이 다시 맛있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손녀를 돌봐줄 때 지급하는 비용을 월급처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제가 부모가 아니라 손녀를 돌봐주는 것뿐인데 돈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녀에 대한 책임을 질 거리는 마음에 아들에게 용돈을 적금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나중에 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을 줄 수 있도록 적금을 만들었습니다. 손녀는 하루하루 빨리 자라서 그만큼 제 시간이 빨리 흘러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시간이 많아서 육아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았는데 왜 손녀를 돌보는 것은 어려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손녀는 매우 똑똑해서 어린 나이에도 많이 배웠고 발전했습니다. 따라했어요. 이건 손녀 사랑의 눈이 먼 저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들네도 처음엔 제가 손녀를 칭찬하자 그저 손녀 사랑이겠지 하며 웃어 넘겼는데 손녀가 숫자 게임을 하는데 아들네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기억력이 중요한 게임이었는데 정말 천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했어요. 그걸 본 아들내외는 손녀를 데리고 영재 검사를 해봤는데 상위 1%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 검사 결과를 들으니 역시 우리 소녀가 엄청 똑똑한 거였구나 하며 기분이 좋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겁이 나기도 합니다. 소녀는 굉장히 똑똑하지만 저는 대학도 나오지 않은 그 흔한 영어 알파벳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혹시 이런 저가 손녀를 돌보다가 괜히 이 똑똑한 아이를 망치면 어떡하냐는 불안감이 생기더군요.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영재 교육도 시킨다는데 이런 할머니와 사는 게 과연 손녀에게 도움이 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레위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아들 레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쿨하다고 어릴 때 영재 검사 잘 나오는 건 별로 의미 없다고 결국 더 커봐야 아는 것이니 신경 쓰시지 말고 평소처럼 똑같이 손녀를 돌봐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신경이 안 쓰일래야 안 쓸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재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발 뻗고 있을 수 있겠어요? 제 손녀를 위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먼저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어린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작하게 해서 어릴 때부터 영어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손녀가 어느 날부터 영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림책을 읽을 때 글자와 발음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그에게 대답하기 위해 영어 공부가 필수적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한 것이에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영어 수업을 들으며 늦게 시작한 저를 기다리며 천천히 알파벳부터 배워나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 모르는 게 많았지만 부끄럼을 느끼지 않았어요. 손녀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물론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많이 나이 먹은 것도 그렇지만 단순히 머리가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주 쓰이는 영어 단어는 다 알아요. 영어를 공부한 후에는 다른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인데도 손녀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손녀가 학교에 다니게 되면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생각이 시작되었어요.
결국 60세를 넘은 연령의 검정고시를 준비하려는 만학도가 되었습니다. 공부할수록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지식은 그냥 사는데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배우니 역사를 배우면서 내가 왜 한국에 살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지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고 나니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또한 사극에서 재미롭게만 본 내용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즐겁기도 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께 권유하고 싶네요. 공부에 도전해보세요. 저는 한동안 공부와 손녀 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이제 시아버지의 제사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손녀의 핑계로 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손녀가 컸고 적당히 해야 합니다. 시어머님도 오늘 내일 하신다면 지켜야 합니다. 몇 번 말해도 같지 않나요? 머리가 비었으면 예의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손녀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라고 형님이 말씀하신다.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관계가 서먹해진 건 서먹해진 거고 시아버지의 제사는 시아버지 사이니까요. 전 결국 소녀를 데리고 시아버지의 제사날 큰 집인 아주버님 댁으로 갔습니다. 막상 가고 나니 시어머님은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에 대한 원망도 희신 건지 아니면 감정을 추스르고 나니 저희의 탓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왔니라는 말 이외에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과를 하신 건 아니었지만요. 아들 내외는 일을 마치고 저녁에 온다고 했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똑똑한 아이답게 상황을 이해하고 혼자서도 잘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준비를 어느 정도 다 마치고 짬이 나서 소녀를 보러 갔죠. 소녀는 혼자서 영어로 된 동화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소녀와 함께 동화책을 읽으면서 소녀가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소녀는 똑똑해서 모르는 부분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소녀는 제가 무언가를 알려주는 사실 자체가 좋았던 건지 괜히 쓸데없는 걸 물어본 뒤 할머니는 진짜 똑똑하다고 칭찬을 해주곤 했어요. 어린데도 참석이 깊은 아이예요. 그런데 그날 또 형님이 와서는 그 좋은 분위기에 초를 치더군요. 와서 잠시 기웃기웃거리다가 영어책을 읽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머, 웃긴다. 동서 초절 지금 누가 누굴 가르치는 거야? 나는 이대를 나왔는데도 우리 손주들을 못 가르치는 나보다 더 큰 위인이 될 아이들이라 조심해야 해. 그런데 동서는 5살만 되지도 못해. 알파벳은 제대로 읽을 줄 알지만 아주 엉망이야. 옆에서 같이 읽어주는 척하지 마. 혼자서 하라고 해도 혼자 할 수 있지? 요즘 아이들은 다 똑똑하니까 소대가리 같은 소리를 하지 말고. 그렇게 말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손녀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너무 창피했어. 정말 영어를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초절이 느껴졌어. 손녀딸은 똑똑하니까 상황을 파악해서 나를 도와주더라. 큰할머니는 왜 우리 할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우리 할머니 영어를 잘하니까 그래? 어쨌든 조심하라고. 할머니가 알려주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어? 어린아이 중에선 똑똑해 보일 수 있어도 세상에서는 멍청하다고. 학교가 다가 아니다. 할머니는 대학을 다녔어. 나는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 너도 그 학교에 가려면 열심히 해야 해. 우리 고모님은 대학원에 다니고 계시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큰 할머니는 그러한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할머니는 우리 고모를 박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큰 할머니는 우리 고모보다 더 좋은 곳에 간 것이냐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손녀는 큰 할머니와 할머니 사이의 다툼을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결국 어린이가 어른들 사이의 말다툼을 멈추도록 요청했지만 어른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할머니들 사이에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고 손녀는 이를 목격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해하던 손녀는 할머니에게 물었고 그에게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대답받았습니다. 아니야, 계속 문자일 수도 있어? 그게 뭐지? 그게 뭐 잘못된 거야?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나는 그 내용도 다 봤다고. 저는 한글 다 읽을 줄 알아요. 아까 분명히 빨리 내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했고, 제주도 호텔에서 만나자고 문자를 받았어. 할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보내셨어. 빨리 봤으면 좋겠다. 급하다는 말까지 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 제가 다 봤다니? 증거가 있어? 너 내 핸드폰 확인해봐. 문자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벌 받을래? 어린애가 옳은 함부로 모함하면 진짜 못된 사람이 아니야? 핸드폰에 문자가 남아있지 않아. 아까 큰할머니가 은행 앱으로 돈을 보내고 나서 문자 목록까지 삭제하는 걸 봤어. 빨리 내 계좌로 돈 보내줘. 그리고 제주도 호텔에서 만나자는 문자를 봤다고. 손녀딸이 그렇게 말하자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 우리 소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오히려 잘못한 적이 없을 정도로 올바르게 했지만 혹시 실수로 잘못을 했더라도 미안하다고 말했던 아이였어. 손녀딸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형님이 누군가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 호텔에서 만나거나 빨리 봤으면 좋다는 말을 주고 받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형님이 계속 손녀의 말을 부정하고 오히려 날뛰며 손녀를 혼내고 있어. 어린이가 이미 어른을 모욕하며 비단한 행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시작으로 그러한 행동에 대해 엄하게 꾸짖음으로써 깨우침을 주려고 합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지 찾는 것을 시작한 아이는 갑자기 눈을 꾹 감고서 형과 문자를 주고받았던 핸드폰 번호, 문자 내용에 있던 계좌 번호와 은행명, 그 계좌의 소유주 이름인 박종배까지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형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고 아이의 이야기에 형은 당황하며 아이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전 이런 상황에서 형님을 거리두고 아이가 말한 번호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앞에서 확인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형님이 아이의 이야기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일 것 같다며 형님을 달래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거짓말이 아닌 경우 손녀를 꾸짖고 형님께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님이 일단 확인해 보겠다고 하며 계좌번호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 앱에 들어가 송금을 시도할 때 계좌 주인의 이름이 손녀가 말한 이름 박종배와 동일했습니다. 그러자 계좌번호는 박종배라는 사람이 실제로 주인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단은 손녀가 말한 것 중 하나가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 그럼 전화번호 확인해 볼게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 형님이 어떻게 말리려고 해도 난 그에게 뒤처지지 않아. 나는 크고 더 용감해. 나이만 봐도 난 더 어려? 그래서 형을 쓰러뜨리고 손녀가 말한 전화번호로 전화했어. 여보세요. 죄송해요. 박종배 씨세요? 그러나 상대가 누구냐고. 나는 순간 형을 오해했고 너 어떤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형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래. 아닌 것 같다며. 어떤 관계인지. 이건 비밀이야. 이것이 공개되면 죽을 거야. 나 살려줘. 돈을 줄게. 돈은 필요 없어. 너희를 무시하지 않을게. 비밀을 지켜줘. 너희를 도울게. 당신이 앞으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길 바래. 비밀을 지켜줘. 형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탄원했지만 나는 코웃음을 했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도. 문제가 발생했지만 비밀로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 아름다운 손녀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지금 전까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아버님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나는 형님을 무시하고 직접 아버님께 가서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형님은 박종배와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돈을 주고 받았는데 이미 확인했고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이 사실을 듣자마자 분개해하며 형님을 추궁했습니다. 형님이 눈치를 챘고 말했습니다. 그런 대화와 금전 거래는 사실이지만 절대적으로 바람은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형님은 왜 그러했는지 설명했고 형님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은 불륜보다 더 나쁜 일이었는데
박종배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기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불법 건강식품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분을 사기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비싼 가격에 판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식품을 만들기 위해 돈을 내준 것이 형님이었습니다. 물주가였고 사기 조직을 운영했던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겉으로는 똑똑한 척하며 그 일을 3년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형님은 진실을 드러내며 사건을 청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동생에게 이유는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형님은 돈을 많이 벌었다며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동생과 아주버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까다로운 사람이 되겠다면 굶지라도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님은 현명한 아내로 여겨졌지만 그녀와 함께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러운 범죄자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잘난 척하지만 왜 사기를 칠까 궁금했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만했던 그가 그것을 했을 때 정말 큰 실수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돈을 잘 번다면 양심이 무엇의 가치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 어머님은 이혼을 결정하셨고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셨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이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나는 어머님의 마음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손녀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그저 지나치면 손녀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어머님도 결정을 내리셨고 형님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종배도 마찬가지였고 이혼 소송도 진행되었습니다. 형님은 참 많이 망가져도 모든 것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사죄를 했지만 결국 사기 혐의로 형벌을 받게 되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미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무섭게 변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최근에 달꼬치 점주에서 아이스크림 체인점 점주로 성공적으로 전직했습니다. 겨우 살아가고 있던 나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나는 부모님의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을 맡아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림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달꼬치 노점 상인의 길이 더 어울렸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 변화가 실은 그 사람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예전부터 형님이 내 아내 악한 모습을 엿봤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내 손녀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했습니다. 더불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도움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이죠. 혹자는 손녀가 내게 고통을 주는 모습을 볼 때 나도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그것을 이용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나 또한 늙어가지만 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검정고시를 마치고 그 후에는 대학에도 도전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소녀가 사는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각양각색의 행복한 날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정집은 어느 정도 부유한 편이었고 결혼 후 남편이 세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회사는 남편의 회사와 계약하게 되었고 그때 2명의 의사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며 의사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의사 동생들과 친해져서 그들의 병원 마케팅을 맡게 되었고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들과 친해지면서 병원장에 대한 눈도장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어리지만 성실한 동생이 제 연봉 인상을 도와주었습니다. 친정집의 사업 문제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지만 동생들은 항상 제 곁을 지켜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랑에 감사하며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련할 수 없게 되었어.
새로운 홍보 방법을 개발하던 것도 멈추고 매출도 줄어버리자 회사는 순식간에 적자를 내기 시작했어. 부모님이 회사를 장기간 운영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지. 부모님은 많이 당황하셨고 방법을 찾는 사이 회사를 정리할 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 결국 가족의 회사는 빚을 많이 진 채 무너지고 말았어. 부모님은 개인 회생 신청을 했어. 평생 살면서 돈 없이 힘들게 된 건 처음이었지. 그렇게 회사가 망한 후 나는 심리적이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 직장도 잃고 든든한 가정도 없어지니 많은 것을 잃은 기분이었어. 그래도 충격에서 벗어나 극복하려는 사이에 엎친 데 덮치는 충격으로 남편이 탈세 사건에 연루되었어. 남편이 세무를 담당하던 회사가 탈세로 신고를 받았고 해당 회사를 담당했던 세무 담당 직원들도 함께 고발당했어. 어떻게든 남편이 처벌당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남편은 거의 5년을 옥살이해야 했지. 막을 새도 없이 남편마저 옥살이를 하게 되자 우리 집은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어. 나도 같이 헤어져야 했어. 아직 어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생활비와 학원비가 필요했는데 평생 다니던 회사가 없어지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았어. 갑자기 무일푼이 되어 다음날 먹을 밥 한 그릇을 걱정해야 했어. 어렸을 때 도와줄 수 없었던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어. 두 사람은 나날이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둘 다 아직 페이닥터였지만 진료 과목에 피부과와 비만 클리닉이 함께 있어 돈을 잘 버는 것으로 보였어요. 과거에는 제가 병원장들과 친해지도록 도와줘 연봉도 오르고 많은 일을 겪을 것으로 보였죠. 그래서 저는 동서 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형님이 동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니 조금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지만 그 정도로 저는 절박했어요. 도움을 받았던 동서 3명이 매우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분명 저를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도와줬어요. 큰 동서, 작은 동서, 소식을 들을 만큼 나는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친정 회사도 해체되고 이제 일자리도 없어졌거든요. 빌리는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동서들은 나에게 거절을 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에 태도를 바꿀 수 있는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어머, 형님. 당연히 소식을 듣긴 했겠죠. 그런데 형님의 회사 망함으로 우리 병원의 마케팅도 중단되었어요. 물론 그 돈은 돌려받았지만 병원장님이 마케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제가 불편해지기도 했어요. 형님께서 제게 형님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형님을 도와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마케팅은 이제 다른 전문가에게 맡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동서들 도왔던 만큼 이렇게 어렵게 해결하려는데 동서들이 한 번만 저를 돕지 않을까요? 아니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도와야 할까요? 사업이 실패했다면 스스로 책임져야 할 텐데 저희가 도와줬다가 실패하면 어디서 받나요? 동서들은 정말 무례하게 거절했어요. 제가 필요할 때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제 옆에 붙어 있었는데 필요할 때가 되니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무시하더라고요.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고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았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도 본인 아들의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친정을 원망했어요. 아들이 맨날 일이 많다고 했는데 너희 친정집 회사를 맡았을 때도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너희 친정집 업무를 오해하고 일을 한 결과가 그랬던 거라서 탈선한 것이겠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이유 없이 저를 비난하고 자식이 잘못됐다고 저와 친정 때문에 경멸하며 말도 안 되는 대우를 시작했어요. 시댁에 가면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접을 받게 됐어요. 시작했던 노점 장사는 어려웠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지만 스스로 일어서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다독였어요. 꾸준한 노력과 인내 끝에 길거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어렵고 고된 일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노점상으로서 성공을 거둘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며 가족과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갔어요.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했지만 그 경험은 저에게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생활이 어려울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결국 제게는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잊어버렸던 재료를 어제 넣어둔다는 걸 깜박하여 다음날 재료를 모두 버리고 매우 속상했어요. 그러나 1년간의 연습을 통해 고대의 예술을 처음 배웠고 혼자서 노점상을 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고정 손님들도 생겨서 매출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죠. 어느 날 퇴근하려고 정리를 하던 중 노점 트럭 뒤쪽에서 꽤 큰 스포츠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미 밤늦은 시간이라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았어요. 혹시 가방 안에 주인의 신분 정보가 있을까 싶어 분실물 신고를 하려고 가방을 열어봤는데 가방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고 노점 안에 주저앉았어요. 그 스포츠 가방 안에는 많은 5만 원짜리 화폐 묶음이 들어 있었어요. 얼핏 보기만 해도 몇억 원이 될 만큼의 돈이었죠. 그 돈을 보고 나는 가차없이 경찰을 불러 신고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 탐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큰 돈이라서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될 것 같았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어야 했어요.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신고를 하자마자 경찰들이 나의 노점 트럭으로 왔어요. 그때쯤에는 경찰들도 나의 노점에서 달꼬치를 먹고 있는 도중이었으며 누군가는 노점을 털려고 하는 사람들을 신고하지 않고 도망치면 안 될 거예요. 제가 노점 트럭을 마감한 후 집 앞으로 트럭을 이동시키기 전에 발견한 가방을 들고 경찰서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많은 돈이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 손이 가볍게 떨리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가방 속을 함께 확인한 결과 그 안에는 정말 큰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도 깜짝 놀라며 제게 대단하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주인을 찾기 위해 돈의 액수를 세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일을 진행했습니다. 돈을 세어보니 총 5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었고 정확하게 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돈은 제가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경찰서에 놓아뒀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락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돈이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고자 했지만 경찰이 제 연락처를 요청하여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 연락처를 남기고 다시 나가게 되었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사장님께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해뒀습니다. 기사를 보았는데 내가 신고한 현금 다발에 대한 작은 기사가 나왔다. 노점상을 운영하는 분이 길 바닥에 놓인 돈을 발견해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분이 곧 나였는데 기사에는 그 큰 돈을 그대로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다며 칭찬을 받고 있었다. 우연한 일이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의 칭찬을 듣게 돼 기분이 좋았다.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50억 원의 주인이 나타났으며 만날 의사가 있다고 한다. 돈의 주인은 아무런 손실 없이 돈을 찾았으니 나에게 살해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노점을 일찍 닫고 경찰서에 갔다. 거기서 돈의 주인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분으로 보였다. 여유롭게 살며 피부 관리를 많이 하는 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50억 원을 들고 다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는 나가 신고자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양팔을 벌리며 나를 안아주며 감사한다며 여러 번 인사를 했다. 아이고, 돈을 찾아주신 분이구나. 아, 정말 고마워. 내가 이 큰 돈을 잃어서 심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줄 알았어. 돈을 찾아준 데다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다 줘서 정말 고마워. 주셨다면서 요즘에도 이렇게 양심적이고 좋은 분이 있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할머니는 돈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딸이랑 내가 부동산업을 해요. 건물이나 땅 빌라 같은 것을 사고 팔거나 낡은 것을 사들여서 새로 지어서 팔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좋은 매물이 나와 구입을 했는데 나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할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인 거야. 이 할아버지가 현금을 가져다 주어야 매매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하니까 아이 방법이 있겠어.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만 5억이나 뽑아서 가져가고 있었거든. 내 딸이 바빠가지고 내가 직접 가지고 가고 있었어. 그래서 이 가방 안에 돈도 있고 중요한 서류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 운반을 하던 중에 전화를 받고 그 가방을 정류장에 깜빡 두고 버스를 탔친 뭐야. 그냥 택시 타고 갈 걸 아니지. 택시에 놓고 내렸으면 더 큰 일이 나왔을 수도 있지. 어쨌든 전화한다고 그 매물 있는 곳에 도착해서야 돈 가방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언제 그 가방을 어디에 내려놨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날 들렀던 음식점이라 카페랑 부동산이랑 아이 뭐 그런 곳만 다 찾아보고 청류장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찾아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 내가 꼭 좀 사례를 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할머니는 대뜸 현금 뭉치를 꺼내서 저에게 건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돈 받으려고 찾아드린 것인 줄 몰랐어요. 여유롭게 살며 피부 관리를 많이 하는 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50억 원을 들고 다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는 나가 신고자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양팔을 벌리며 나를 안아주며 감사한다며 여러 번 인사를 했다. 아이고, 돈을 찾아주신 분이구나. 정말 고마워. 내가 이 큰 돈을 잃어서 심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줄 알았어. 돈을 찾아준 데다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다 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한 아무기엔 결정심을 내려니 사례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좀 받아봐요. 사해금인데 뭐 어떠하여 그래? 사례금 받는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할머니는 사례금을 받으라며 자꾸 저에게 들었지만 저는 분실물을 신고한 것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경찰서로 할머니의 딸이 찾아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그분이 신고해주신 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딸까지 와서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사례금을 내미는데 저는 끝까지 사양을 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분실물을 발견하며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죠. 돈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서 그냥 분실물이 돈이었던 것뿐이니까요. 제가 극구 사양하자 결국 할머니와 딸은 그렇다면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하면서 명함을 내밀었어요.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양심적인 분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언제든지요. 저희가 그래도 제법 여유가 있으니까 도울 수 있는 데만큼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부동산업 회사를 운영하는 부자 모녀의 명함을 받았어요. 제 처지에 부동산도 없고 당장 도와달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후 할머니랑 그 따님은 저를 만나러 오며 가며 지나칠 때마다 매번째 노점에 들렀어요. 올 때마다 달꼬치를 종류별로 잔뜩 사가면서 저와 담소를 나누고는 했어요. 사장님, 요즘도 건강하시죠? 사장님, 달꽃이 생각나서 왔어요. 이 근처에 볼 일도 있고요. 공사 현장에. 여행을 떠난 길에 공사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닭꼬치를 사주려 했는데 20개 아니면 30개만 싸줄 수 있겠어요.